우리가 지금이야 최첨단 기술 시대에 살고 있지만요. 가끔은 오래된 과거에서 미래를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현대 기술이 있기 한참 전에 고대 한국의 과학자들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아주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이 강력한 한마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일본의 한 미술사 학자가 토암산 석굴암을 보고 남긴 말인데요. 이건 그냥 멋진 예술품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대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마스터피스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큰 질문이 생깁니다. 인도나 중국처럼 부드러운 돌이 많은 곳도 아니고 이렇게 단단한 화강암 추성이인 한반도에서 심지어 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어떻게 천년을 버티는 석굴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한번 파헤쳐보죠. 자, 첫 번째 장입니다. 고대 한국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딛고선 땅과 기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아가서 저 하늘의 질서까지 지도에 담아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신라 기술자들이 마주했던 과제가 한눈에 딱 보이죠? 인도나 중국처럼 그냥 산을 파서 동굴을 만드는 방식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돌은 너무 단단하고 겨울엔 모든 게 꽁꽁 얼어붙고 여름엔 또 엄청 습하고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그들은 파는 대신에 쌓아 올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레고 블럭처럼 화강암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깎아서 조립한 건데요.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바로 저 3단계의 팔뚝돌입니다. 이 돌들이 서로 아기처럼 딱 맞물리면서 돔의 무게를 기가 막히게 분산시켜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20톤짜리 거대한 돌 하나로 위에서 꽉 눌러주니까 접착제 하나 없이 완벽한 돔이 완성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역학기술 아닌가요? 짓는 것도 문제였지만 진짜 골칫거리는 바로 습기였습니다. 돌에 물방울이 맺히면 조각상에 상할 수 있으니까요. 신라 사람들의 해결책은요, 자연을 이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석골 아래로 차가운 샘물이 흐르게 길을 내서 바닥 온도를 벽보다 항상 더 차갑게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습기가 작품이 아니라 바닥에만 맺히게 만든 겁니다. 이런 자연제습 장치 덕분에 석굴암이 1000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땅의 문제를 해결한 지혜는 이제 하늘로 향합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 200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천문도, 그 원본의 나이입니다. 무려 2000년 전의 일이라는 거죠. 물론 아쉽게도 고구려 천문도 원본은 사라지고 없어요. 하지만 그게 분명히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 별자리 지도에 고구려 석각본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떡하니 쓰여 있고요. 일본의 한 고분에서는 고구려 땅에서 관측한 별자리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심지어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면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별자리 그림까지 나타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학기술이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를 넘어서 어떻게 한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쇄혁명하면 떠오르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무려 70년 이상 앞서서 고려의 한 작은 절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바로 직지심체유절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같은 기술이라도 그걸 왜 썼느냐, 그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인쇄술이 책을 팔아서 돈을 버는 시장을 만들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지만 조선에서는 새로운 나라의 통치 이념인 유교를 널리 퍼뜨리고 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국가주도의 프로젝트였던 거죠. 역사적인 배경이 기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셈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또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 바로 문자입니다. 훈민정음, 이름 자체에 그 목적이 다 담겨있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글이 정말 위대한 이유 중 하나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원리가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문자라는 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자음은 소리를 낼 때 우리 입과 혀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을 담았다는 겁니다. 과학과 철학이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된 정말 체계적인 발명품이었던 거죠. 자, 이제 좀 더 치열한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과학적 혁신에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 바로
국방의 과학입니다. 15세기 조선에요. 이미 로켓 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기전이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무기 덕분이었죠. 이건 당시 조선이 가진 군사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전 구조를 뜯어보면요. 현대 로켓의 기본 원리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대나무 화살에 종이로 만든 화약통, 약통이 로켓 엔진 역할을 하고 앞부분에는 발화통이라는 폭탄이 달려 있었던 거죠. 심지어 어떤 신기전은 날아가다가 한 번 터지고 목표물에 가서 또 한 번 터지는 2단 폭발 기능까지 갖춘 아주 정교한 무기였습니다. 이 신기전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킨 게 바로 화차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냥 손으로 쏘던 화살과 비교해서 화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점프했는지 한눈에 보이죠? 한 발이 아니라 한 번에 100발 이상을 날려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화차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고려 말에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한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년에 걸쳐서 이어진 국가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었죠. 이동도 쉽고 발사각도 조절해서 사거리까지 늘릴 수 있었으니 당시로서는 정말 최종 병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풍부하고 자랑스러운 과학적 유산들이 지금은 아주 첨예한 국제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대의 정치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표가 바로 그 논쟁의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세계 최초의 강우령 측정기인 추구기, 그리고 고구려의 역사 귀속 문제까지 각각의 유산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과학적 성취가 오늘날에는 국가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면서 이렇게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과학이라는 게 그냥 차가운 사실이나 어떤 물건 그 자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발명품을 둘러싼 이야기, 즉 누가, 왜,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흔히들 과학은 국경이 없는 인류 보편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과학적 성취는 그것이 태어난 특정한 시간과 공간, 그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고요한 배경을 싹 지워버리고 결과물만 본다면 과연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